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88회 객관식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88회 기출문제는 합격률이 24.85%였죠.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이론 시험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유형자산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죠. 투자자산이면서 토지 매입한 건 관련된 계정 과목이 투자부동산이 됩니다.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600만원, 600만원짜리를 70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 50%는 타인 발행수표, 통화대용증권, 나머지는 어음받다 관련된 분기를 볼게요. 회계처리 투자부동산 장부 금액을 없애고 자산 감소 600 처분하고 받은 돈 50% 타인 발행수표 현금이죠. 700에 50%면 350 나머지 50%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죠. 아니에요. 일반적 상거래, 즉 상품과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지만 상품 제품 판매 이외 외상거래에서 어음 받으면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 600짜리 팔고 700 받았으니까 대변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다? 그렇죠. 100만원이 되는 거죠.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 답은 2번이 됩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2번. 주 소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원 포함하여 220만원 현금 결제했죠. 기말 현재 주 소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기말 공정가치는 주당 21,000원이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취득원가는 매입시 공정가치죠. 수수료를 뺀 나머지예요. 따라서 100주를,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100주 곱하기 주당 2만원, 200만원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가 되어집니다. 또 이 금액과 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하시면 돼요. 공정가치, 공정가액은 100주인데 한 주당 21,000원 주가가 올랐네요. 그럼 여기가 210이 되는 거니까 200을 210으로 기말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이익 얼마다? 평가이익은 10만원.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감가상각 대상은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될 것,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감가니까 가치가 감소할 것. 이 요건을 만족해야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번 업무용 토지.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요.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공장 생산설비, 기계, 장치 등 생산설비는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되면서 해당 설비는 사용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투자자산은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요.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입니다. 이 중 가장 잘못된 설명은 1번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무형자산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그러니까 상각 대상 금액은 유형자산은 비용 배분되는 절차가 감가상각이고 무형자산은 비용 배분 절차가 상각이에요.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 배분한다. 맞죠? 3번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무형이니까 식별 가능하고 따로 떼어내서 양도 가능하고 또는 따로 떼어내서 임대 가능하다. 따로 떼어내어 양도 임대 가능한 게 식별 가능한 거예요. 기업이 통제하고 기업이 지배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화폐성 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하는 금액, 변동하는 자산을 비화폐성, 특정한 고정된 금액으로 이제 고정된 금액이 있는 게 화폐성, 그러니까 매출채권 등 고정된 화폐 금액이 있는 게 화폐성이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이 변동하는 건 비화폐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몇 번이다? 3번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밑에 4번 상각 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제 5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관련된 분계가 대손 추가 설정인 만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할 경우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대손 상각비는 이건 뭐죠? 판관비가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시면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매출채권 관련된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예요. 판관비 비용이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은 어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변동되는 것은 영업이익.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장부 마감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게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어집니다. 전기말 자산, 전기말 부채는 이렇게 이월되는 거죠. 즉 여기는 차기 이월, 다음 기로 넘기는 게 마감이에요. 차기 이월. 여기는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 항목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벌고 쓰는 거지. 그 다음 기는 다시 0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기말에 수익과 비용은 다 없애야 돼. 0 되게 하는 게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이 됩니다. 여기는 0 만드는 거죠. 차기 이월하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계정,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찾으면 돼요. 기부금, 비용, 접대비, 비용, 개발비, 무형자산, 광고, 선전비, 비용. 개발비는 끝에 비가 있어서 비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다? 그렇죠. 무형자산. 개발 단계에서 쓴 돈으로서 자산 이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르면 유동성이 높은 걸 먼저 배열하는 거죠. 가장 먼저 배열하는 게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 두 개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먼저 하고, 그 다음 유형자산, 그 다음 무형자산,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유동성 배열법이 되는 거죠. 유동성 배열법이 이거예요. 투자 부동산은 투자자산, 여기는 투자자산이 되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뭐예요? 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 권리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죠.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형자산. 전세권은 보증금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전세, 보증금, 이거는 기타 비유동자산. 권리금은 영업권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 보증금, 전세권, 전세보증은 나중에 돌려받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되어집니다. 전세보증, 기타 비유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건 투자자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1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2번 자기주식 자본 조정, 3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감자차익, 자본 잉여금. 따라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KLF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보시면 왼쪽에 계정 체계, 여기에서 자본 조정 클릭하면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조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론 시험 풀다가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조회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컨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 1급은 60분 안에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론 시험 풀다가 잘 모르겠다. 실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돼요. 재무회계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원가회계 문제 9번.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쓴 돈으로서 제품 제조 활동에 투입된 거죠. 투입된 거. 원재료 구입한 건 원가라기보단 자산에 가깝죠. 여기는 원가 비용, 손익계산서. 두 번째,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이에요. 영업외 비용이지 제조 원가가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9번의 답은 1번과 2번이고 3번 제품 포장 설비 감가 통합비, 4번 제품 생산 공장 화재 보험료 다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다음 자료에 가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한다? 직접 재료비 이 금액은 원재료 T 계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 10만원, 단기 매입 원재료 순 매입액 50만원, 기말 원재료 10만원, 원재료 사용액은 60에서 10만원 빼니까 50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직접 재료비 이 금액이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에요. 직접 노무비 350만원이 되는 거고, 제조 간접비 이 금액은 원재료비 50에다가 직접 노무비 350을 더하면 400만원에 20% 0.2가 되는 거죠. 얼마예요? 80만원? 따라서 단기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50만원 더하기
직접 노무비 350만 원 더하기 제조원접비 80만 원. 답은 480이 되는 거죠. 1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 다음 내용의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 포인트는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라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구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어떻게 분리한다? 그렇죠.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리하는 거지. 여기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직접비를 먼저 계산해야 돼. 다. 그리고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파악하는 거지. 됐죠? 제조 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 배부 기준을 선정하고 그리고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구한 다음에 배부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는 거지. 반면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2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되고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종합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하겠죠. 차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4번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공정 초에 투입했느냐 아니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했느냐 따라서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100개 있다. 완성도 50%라고 할게요. 재료비 만약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그렇죠. 100개가 되는 거야. 근데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투입한다. 그러면 재료비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곱하기 50%만 50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도 다 풀었고 부가가치세법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일반 소비세,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개별 소비세, 개소세, 사치품에 대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국세에 해당하죠. 지방세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 10%와 0% 세율을 적용해요. 맞고 역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는 게 아니고 면세 제도를 두고 있죠. 영세율 제도가 왜 있는 거다? 영세율 제도가 있는 이유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돼. 그 다음 14번 과세 사업자인 주소초는 2021년 단기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거래와 관련하여
단기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해당 거래는 중간 지급 조건부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분할 요건. 분할은 3회 이상. 3회 이상 대가를 나누어서 받을 것. 그다음 두 번째 기간 요건. 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 계약금 받기로 한 날로부터 제품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공급을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고, 과세 표준은 받기로 한 날 받은 금액만큼 과표가 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강조 많이 했어요. 이론 시간에. 기본 이론 시간에. 그러면 계약금 받기로 한 날로부터 제품 인도일까지가 6개월 넘고, 나누어 받는 횟수가 3월 15일, 5월 15일, 7월 15일, 9월 30일, 3회 이상이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중간 지급 조건부가 돼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받기로 한 날 받은 금액만큼이 과세 표준이 되어지는 거지. 따라서 7월 1일부터 9월 말 사이에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7월 15일 150만 원, 9월 30일 150만 원 더하면 300만 원. 답은 3번이 됩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면 원칙, 인도일날 받기로 한 전체 금액이 과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응용되어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죠. 응용된 문제 어려웠고, 13번의 답은 4번. 13번 쉬웠고 14번 어려웠고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 첫 번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명, 상호.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세금 계산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지. 세 번째는 작성, 연, 월, 일. 여기가 이제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공급 가액과 세액, 부가세, 세액이 부가세예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이게 누락되면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무상도 정말 중요하죠. 실무에서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잘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 연월일 여기는 임의적 기재사항.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공급 연월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언제는 작성 연월이지 공급 연월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 틀리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작살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암기할까요? 작살 날 것 같아. 작성 연월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